서울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 지금 가격 차이가 있죠. 자, 이 가격 차이는 10년 후에 벌어집니까 줄어듭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점점 좁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가지고 계신 집 가지고 계시고 예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히 위험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10년 후에는 더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상위 입지의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1천만 원이나 1억 있으면 상위 입지로 갈아타는 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에 예금금리가 과거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안전하면서 그 정도의 수익을 확실하게 준다는 건 대단히 매력적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대단한 자본소득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실탄을 우리가 모으라는 얘기는 어딘가 슈팅을 하려고 모으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마땅히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면 당연히 예금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냥 무작정 장 담궈 놓듯이 예금으로만 계속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을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돈을 분산 투자해서 일부 주식이나 위험 성향이 강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수익률은 다소 낮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도 가장 변하지 않는 안전자산은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출산이나 지방 소멸 문제와 더해져서 상당한 양극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1억이라고 하는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주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 1억을 가지고 뭔가 조금 더 상위 입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이 그렇게 5천 1억 이렇게 있다면 아마 대출이 있었으면 그걸로 대출을 먼저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갚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대출은 크게 없고 5천 1억이 있는데 노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지역의 아파트와 예금 가지고 있는 거와 이 예금을 소진하더라도 조금 더 상위 지역의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미래의 자산 가치로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양극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 지금 가격 차이가 있죠. 자, 이 가격 차이는 10년 후에 벌어집니까 줄어듭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벌어지는 때도 있고 좁아지는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경기가 막 살아나면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를 때는 오히려 가격 상승률이 상위 지역보다는 하위 지역의 아파트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간적으로 좁아져요. 이걸 우리가 컨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컨트랙션이 생겨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 낮아지면은 상위 입지의 상승률보다 하위 입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벌어지거든요. 익스텐션 된다고 하죠. 익스텐션 컨트랙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10년 후 20년 후 점점 좁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집 가지고 계시고 예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히 위험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10년 후에는 더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상위 입지의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이나 1억 있으면 상위 입지로 갈아타는 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님, 노후 자금을 ETF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의 주식의 상승률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양극화를 또 저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국내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 국내 주식 올라가는 거와 미국 주식 올라가는 거를 보면 양극화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는 놈만 된다, 돈이 다 괜찮다, 확실하다, 그런 거에만 돈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3,316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 S&P 500도 당시에 이제 5천은 아니었지만 거의 5천 가까이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이제 22년도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은 거의 2021년도에 최고점 대비 110%까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역사적 기록을 뚫고 올라간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3,300에는 거리가 멀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주식시장이 둘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 가치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도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잘 나가는 애를 더 살 거냐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상 최고점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역사상 최고로 위험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샀는데 그 다음에 폭락장이 오면 나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간 장에 만약에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충점을 찾자. ETF가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다 사는 거니까 조금 분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방어적이죠. 그러나 수익률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A부터 Z까지 다 산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을 분산했다는 거고, 그만큼 종목을 분산했다는 것은 위험은 줄이지만 수익률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미국이 금리를 지난 50년간 300bp 이상 급작스럽게 올린 게 한 6번 정도 있었거든요. 요번까지 하면 7번 정도. 그 당시 금리를 300bp 이상을 올린 때를 다 추적 관찰을 해보면 금리 올리고 3년 안에 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금리는 2022년도부터 올렸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안 된 거고, 모르긴 몰라도 24년도 말 내지는 25년도 됐을 때 경기가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걸 봐서는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이 미국에 1, 2년 내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종목 분산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ETF라는 게 A부터 Z까지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문제가 생겨서 주가에 충격을 받을까 봐 특정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ETF의 분산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려면 ETF로 분산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예금과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의 뭐 80%는 예금, 20%는 주식. 근데 그 20% 주식하는 게 약간 위험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그걸 ETF로 한다. 뭐 이것까진 괜찮은데 내가 1억 있는 돈을 갖다가 다 전부 ETF를 집어넣는다. 이거는 분산 효과가 없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되잖아요. 경제 원리가. 조금은 변동성을 줄인다라는 면에서는 좋은 이점을 얻는 거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절충선을 잡은 것이 ETF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어떤 절충점을 찾는 걸로는 뭐 이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크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자산에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상승이 폭이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산은 반등이 언젠간 오죠.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7년을 내리 올랐다, 그 다음 7년은 재미없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경기 인하의 기대감, 혹시 미국이 경기가 뭐 하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지금 먼저 주식시장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비행기처럼 방향을 빨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1년, 2년 후에 금리 인하가 될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선반영되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를 밀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아니라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바꾸는데 한참 걸려요. 주식이 먼저 반짝했죠. 그럼 시차를 두고 뭐가 반짝하냐? 부동산이 반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식과 부동산은 시차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때 그 자산을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장이 뜨거운데 이게 우려를 하는 많은 분들은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 먹는데 생수가 1,000원이야. 그러면 그냥 싼 건 아니지만 사 먹잖아요. 근데 막 이 생수를 막 분석을 하는 거야. 이 생수에 얼마나 미네랄이 들어있고 얼마나 이게 효용 가치가 있고 막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리 분석을 해도 1,000원 너무 비싼데, 이게 펀더멘탈적인 접근이거든요. 가치평가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주식을 그런 가치평가로 봤을 때 비싸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 주식이. 왜냐하면 최근에는 미국의 성장주들이 뭐 실적이 좀 좋아져서 퍼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좀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막 한때는 막 200, 300 넘을 때도 있었으니까 너무 펀더멘탈로 봤을 때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은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수가 있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생수는 가만히 있는데 생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수의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는데 생수를 사막에 가서 팔면 20만 원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외에는 경기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미국의 성장주들이 대단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BPS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얘기하는데 환경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사막이 돼버린 거야, 세상. 그러니까 그 생수가 이제는 20만 원, 30만 원 가도 그래서 비싸지는구나 라고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건 아닌데, 이거 너무 심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 그거는 이제 가치 분석에 의한 평가였던 거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 생수를 사막에 가서 파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면 지금 20만 원, 30만 원 그 생수 한 병에 그래도 사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제가 빗대어 말씀드린 거고 20만 원, 30만 원 하던 게 사막에서 지금 50만 원 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투기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수 한 병이 20만 원, 30만 원 가는 것 같은 느낌의 미국 주식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조정은 오거든요. 20만 원, 30만 원 가는 주식이 다시 편의점 가격 1000으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5만 원, 10만 원으로 조정이 생길 때가 와요. 분명히 지금 22년도에 아주 낮은 가격에 들어가서 지금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진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한 타임 더 늦게 반등이 올 거니까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크게 반등은 안 올 거다. 이럴 때 실탄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좀 다음 기회를 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미래를 뭐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행복 추구형 삶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내가 응원하는 팀, 뭐 프로야구 팀이나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승리를 못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선수들이 뛰고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경기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날 지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의 순위가 자꾸 낮아지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는 내가 프로스포츠를 보면서 그 선수들이 땀 흘려 뛰는 것은 그 좋은 플레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원래는 핵심인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순위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기쁨 추구형이 아니라 행복 추구를 한다는 얘기죠. 행복은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내가 5년 후에 재산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10년 후에 내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좋겠고 내가 5년 후에는 이 정도 달성해 좋겠고 이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조건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노력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쁜데 자꾸 우울해, 기분이 자꾸 다운돼, 그래서 신용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자꾸 기쁨을 추구하시면 기쁨도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거에 몰입을 하시게 되면 말로는 나는 행복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자꾸 나는 기쁜 행동을 하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할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행복이라는 건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달성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기쁨은 매우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을 추구하시는지 행복을 추구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신용카드로 기쁨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오늘 1억 만들기 저축을 시작해서 행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